자, 기본이론 과정 34강 진행해서 돌아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는 277페이지예요. 자, 277페이지 한 2절 부동산 투의 위험과 수익이다 소개되고 있죠. 여기서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겁니다. 참 위험이 된 대가로서 수익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게 우리 교재 2절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1번 챕터는 부동산 투의 위험이다 소개되는데 투에 따른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10억을 들여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라는 겁니다. 처음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1년 동안 임대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예를 들어서 2억 원의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기 보세요. 기대되는 수익은 얼마입니까? 2억이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자체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처음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예상했던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어때?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위험이다. 결국 위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례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 즉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말한다 생각하시고, 위험은 뭐 때문에 발생합니까? 결국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있다. 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에는 분산, 자, 그리고 표준 편차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때 분산은 기호로 시그마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표준 편차는 기호로 시그마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아주 요상스러운 이 기호를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읽을 때는 우리가 시그마 이렇게 읽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시그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쓸 때는 돌려 쓰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돌려 쓰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렸어도 모양이 안 이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편의상 그냥 6 쓰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읽을 때만큼은 6이라고 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쓰면 시그마 이렇게 읽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시그마의 제곱이 있지요. 이 값이 사실은 분산 값이에요. 여기에 제곱근을 취해주면 이게 없어지죠? 뭐만 남습니까? 시그마만 남는다. 그래서 이때 시그마를 우리가 표준 편차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 그리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 이렇게 표현된다 생각하시고, 참 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분산, 표준 편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투자 내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해서 조금 더 구체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때 정규 분포도다라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물론 지금은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그러나 학창시절 때 정규 분포도를 배웠어요. 정규 분포도 이건 뭘 얘기합니까? 바로 종 모양의 좌우 대칭형 구조를 가리켜서 우리가 정규 분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여기에 가장 대표되는 값이 있겠죠. 이때 가장 대표되는 이 값이 있다는 이야기. 이 값을 통계학에서는 우리가 평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평균이다. 그럼 이것은 평균 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 수익이라든지 또는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 같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이처럼 흩어져 있느냐 이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이 있어요. 좀 얼마나 흩어져 있냐, 이걸 측정하는 개념을 가리켜서 통계학에서는 분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산 이게 뭡니까? 흩어지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흩어지다서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정도의 개념을 측정하는 게 분산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 이 생각합시다. 자, 이제 이 값을 빼줍니다. 빼주면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값을 빼준다는 이야기. 이때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정도의 개념을 나타내는 건데, 자, 그럼 많이 흩어져 있냐 적게 흩어져 있냐, 지금 흩어진
정도의 개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이너스가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값을 없애주기 위해서 제곱을 취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분산은 어때? 시그마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그마의 제곱 여기에 제곱근을 취해주면 자, 이 값이 없어진다 그랬죠. 뭐만 남습니까? 시그마만 남는다는 겁니다. 이걸 가서 통계학에서는 표준 편차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 표준 편차는 어때? 시그마 이렇게 표현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보세요. 이제 여기는 자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자, 분산이나 표준 편차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이처럼 어떤지 흩어져 있는 정도가 어때? 이처럼 흩어진 정도가 심하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좀 흩어진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기대했던 수익 또는 기대 수익률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은 어때? 그만큼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 배웠습니다. 참 기대했던 수익 이 자체가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바로 뭡니까? 위험이다 할 수 있겠죠. 따서 위험은 어때? 더욱더 커진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보세요. 이제 분산이나 표준 편차의 값이 크면 클수록 이처럼 흩어진 정도가 어때? 이렇게 심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흩어진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이때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뭡니까? 위험이다. 그래서 위험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산이나 표현이나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처럼 흩어져 있는 정도가 어때? 덜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흩어져 있는 정도가 좀 덜 심하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흩어진 정도가 덜 심하다는 이야기는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은 그만큼 어때? 적어진다 할 수 있겠죠. 결국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적어진다는데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은 뭡니까? 위험이다 할 수 있겠죠. 따서 위험이 그만큼 적다 이런 의미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결국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어때? 분산이나 표준편차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위험이 어때? 크다는 의미가 되겠고 분산이나 표준편차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때? 위험은 작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분산이나 표준편차 를 통해서 우리가 위험을 측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분산, 표준편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제가 이 정규부도 그림을 그리니까 더 어렵다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림 전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이 그림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원리를 좀 설명을 드려서 그림을 그려드렸고 어렵다면 그림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이것만 생각하세요. 분산이나 표준편차는 결국 뭡니까?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분산이나 표준편차 값이 크면 클수록 위험은 크다는 뜻이고 이 값이 작을수록 위험은 작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위험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뭡니까? 분산, 표준편차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표준편차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위험의 의의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통해서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세요. 자, 277페이지입니다. 자, 1번 챕터 부동산 투의 위험이다. 소개되고 있죠? 옆에다가는 별표 4개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챕터 옆에다가는 별표 4개 해두시고요. 자, 양고리 1번 위험의 의의다. 이미 설명 다 드렸죠. 첫 번째 보세요. 부동산 투에서 예상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어때?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기대했던 수익이 어때?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을 위험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동그라미 이것은 수익률 분포가 정규 분포라면 수익률의 분산이나 표준편차로 위험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기대 수익률의 분산 또는 표준편차는 투자의 위험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죠.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다? 분산, 표준편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분산이나 표준편차 값이 크면 클수록 위험은 크다는 뜻이고, 분산이나 표준편차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위험은 작다. 이런 의미다. 이렇게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제 부동산 투에도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위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사업상
위험이다. 인데 이는 흔히 우리가 이제 경영 위험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경영 위험이다. 그래서 부동산 사업 자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성은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내가 1년 동안 임대한다 그랬어요. 임대 이 자체도 하나의 사업이다. 할 수 있겠죠. 즉, 사업 자체로서 연유하는 수익성은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상 위험이고 이 같은 사업상 위험에도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 위험. 자, 그리고 운영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은 위치적 위험이라는 게 있다. 이게 용어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를 해봅시다. 내가 이와 같은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해서 임대업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내 나름대로 내가 임대업을 했을 때 시장의 수요 공급성이 어떨 것인가 예측을 해보겠죠.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 예상과 다르더라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수요 공급 상황이 변해서 내 기대했던 수익이 어떻습니까?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면서 항상 여러분이 시장 이 표현하면 시장에 뭘 떠올리면 되겠어요? 수요 공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시장의 수요 공성이 변동해서 내 기대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더라. 이 같은 걸 시장 위험이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이 같은 A라는 임대업을 취득해서 임대업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 나름대로 내가 임대했을 때 영업 경비가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 예상을 해보겠죠. 그렇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 예상보다도 어떻습니까? 영업 경비가 예상보다 많이 지출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지금 예상보다도 여업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됨으로 인해서 내 기대했던 수익 자체가 달성되지 아니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걸 운영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운영 위험이다. 다음 또 봅시다. 이제 내가 A라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 임대부산 인근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더란 이야기예요. 이래서 임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대된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보세요. 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섰어요. 이건 어때? 환경이 변한 거지요. 자, 이처럼 환경이 변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환경이 변해서 이와 같은 임대용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상대적 위치가 변하게 된다. 이래서 결국 어때? 임대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에서 기대된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걸 우리가 뭡니까? 위치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동성이다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연유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이처럼 이제 환경이 변해서 상대적인 위치가 변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기준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수가 있더라. 이를 그래서 우리가 위치적 위험이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이걸 모두 모아서 우리가 사업상 위험 또는 경영 위험이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용어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보시면 편괄호 1번 사업상 위험이다 소개됐죠? 괄호에 경영 위험이다 넣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봅시다. 이제 부동산 사업 자체로 연유하는 수익성 위험을 우리가 사업상 위험이다 표현하죠. 다른 말로 경영 위험이다라고도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시장 위험이죠. 두 번째 줄 끝부분 보세요. 맨 끝 보시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상이 변하여 야기된 위험이다. 참 시장의 수요 공급상이 변하더라. 그래서 내 기대된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더라. 이걸 우리가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사무실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자 보세요. 사무실의 관리다. 근로자의 파업이다. 영업경비 변동이다. 모두가 어때? 운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업경비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 같은 위험을 운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환경이 변하면 대상우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한다는 이야기. 환경이 변하면 이 같은 대상우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하겠지요. 이처럼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다. 즉 부동성 때문에 사업상 안게 되는 위험을 우리가 위치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 세 가지를 모아서 사업상 위험 또는 경영 위험이란다. 이렇게 용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는 두 번째로 금융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자, 금융적 위험이라는 건데 이건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자, 금융적 위험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타인 자본을 활용할 경우입니다. 타인 자본을 활용한다는 이야기. 타인 자본을 활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이제 타인 자본을 활용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금융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따라서 금융적 위험은 언제 발생합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전혀 쓰지 않고 전액 자기 자만으로 내 돈만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자, 원금 상환 이자 지불 필요가 있어요, 없죠? 따라서 금융적 위험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고 전액 자기 자만으로 투자 이런 경우는 금융적 위험은 없다 생각하시고, 금융적 위험은 언제 발생합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을 했을 때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자, 금융적 위험은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그에 따라서 얻게 되는 지렛대 즉 레버리지 효과도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교재 봅시다. 편거로 2번이에요. 편거로 2번. 자, 첫 번째로 봅시다. 부채비율이 높으면, 자, 부채비율이 높다는 게 뭡니까? 그만큼 타인 자본을 많이 쓴다. 그 얘기죠. 타인 자본을 많이 쓰면 많을수록 지분 수익률이 커질 수는 있지만, 부담해야 될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 여기서 했죠.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금융적 위험은 커지지만, 그에 따라서 얻게 되는 지렛대 효과도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렛대 효과가 뭡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봅시다. 이처럼 부채가 많으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며 파산 위험도 커지게 된다. 이를 가려서 우리가 금융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1번. 자, 금융부채 타인 자본을 활용할 경우 원리금 상환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위험이다. 알 수 있겠죠. 또 2번. 투자 금액을 모두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경우 결국 남의 돈 썼어 안 썼다는 이야기예요. 썼다. 이때는 금융적 위험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금융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3번. 자, 금융부채 즉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금융적 위험은 커지겠지요. 그렇지만 그에 따라서 얻게 되는 지렛대 효과도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편거로 3번 내용이에요. 자, 법률적 위험이란 게 있다는 겁니다. 이때 법률적 위험이라는 것은 줄여서 우리 법적 위험 이렇게 표현하는데, 법적인 환경이 변화되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법적 환경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정부의 정책도 해당이 되고, 제도, 규제, 등등등이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정부의 정책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토지 이용에 따른 규제가 변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법적 환경이 변했죠. 자, 이로 인해서 내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률적 위험이다. 줄여서 법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봅시다. 편거 3번. 첫 번째 중간쯤 보세요. 법적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해 투자 수익률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알 수 있겠죠. 또 1번. 법적 환경이 변화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위험을 변화시킨다. 참, 법적 환경이 변하면 당연히 위험이 변화되겠죠. 다음 또 하나 2번 보세요. 정부의 화폐 정책이나 재정 정책, 지역 지구제, 토지 이용 규제 등은
법적 환경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 자, 법적 환경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문에 화폐 정책, 재정 정책이 모두가 돼.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지역 지구제다. 이런 때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죠. 이들은 모두가 법적 환경의 어때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한번 봅시다. 부동산 투자에는 공법상 토지 이용 규제, 건축 규제, 환경 규제 등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많지요. 이런 법률적 위험에 대한 투자 분석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편고로 4번이에요. 편고로 4번은 이자율 위험입니다. 자, 이자율 위험에서는 시장에서 이자율이 변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내 기대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우리 이자율 위험이란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재 봅시다. 자, 교재 보시면 시장의 이자율 변동에 의하여 부동산 수익률이 변동할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편고로 5번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유동성 위험이다. 자, 이건 우리가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라는 얘기죠. 고가의 상품이니까 현금으로 전환하는 게 쉽습니까? 그랬으니까 어렵겠죠? 자, 여기서 연유되는 게 바로 유동성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 같은 A라는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해서 임대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A라는 부동산을 이제 처분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내가 시장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장 가치를 받고 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있는 시장 가치는 앞으로 우리가 배우겠지만 공정한 시장에서 형성되는 아주 객관적인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 가치가 10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10억 이 가치는 공정한 시장에서 형성된 아주 객관적인 가치로서 누구든지 이 금액을 지불하고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 공정한 시장에서 형성된 객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따라서 나는 이 금액을 받고 팔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안 팔리니까 내가 9억에 팔아버렸더라는 이야기야. 그럼 결국은 이 같은 경우를 가져간다면 시장 가치에 손실이 발생했죠. 얼마입니까? 자, 1억이라는 시장 가치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야. 이로 인해서 내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도 뭐 때문입니까? 안 팔리니까. 결국 유동성이 낮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시장 가치에 손실 가능성 자, 이를 또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유동성 위험이다 변되면 부동산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니까 현금으로 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란 얘기죠. 여기에서 연유된 위험으로서 시장 가치에 손실 가능성으로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교재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보세요. 유동성 위험이란 부동산의 고가성으로 인하여 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위험을 말한다. 그래서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이걸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주 봅시다. 부동산은 다른 자산에 비하여 유동성이 낮죠. 따라서 사업 추진에서 자금 조달 능력의 사전 검증을 위해서도 투자 분석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6번째로 인플레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자, 인플레이션 줄여서 우리 인플레 이렇게 표현하죠. 인플레이션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물가 상승이다 할 수 있겠죠. 물가 상승이다. 참 인플레가 심하면서 즉 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 화폐 가치가 하락에 따라서 다른 조건이 일정해서 나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로해서 구매력이 저하된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인플레 즉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구매력이 저하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걸 가려서 우리 흔히 인플레 위험이다 또는 구매력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물가가 상승할수록 인플레가 심할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지만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의 가치는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이때 부동산은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에 투자한 기간 동안에 인플레 즉 물가가 상승하더 그럼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지요. 좀 부동산의 가치 상승분으로
화폐 가치의 하락분. 이걸 어때? 이렇게 방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방어하다. 이걸 우리말에서 해지 이렇게 변했죠. 결국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통해서 구매력이 하락하는 걸 막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구매력을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는 이처럼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해서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다. 이 어떤 장점이 있다.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장점이 있다 생각하시고 근본적으로 인플레 이로 인해서 어떤 구매력이 저하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그래서 인플레형 구매력 위험이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세요. 편곡 6번 인플레 위험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투자 기간 동안 물가 상승에 발생하는 구매력의 하락 위험을 말한다. 이래서 용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거면서 우리 위험의 종류에서 살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용어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걸 무슨 위험이란다. 이렇게 용어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었습니까? 먼저 사업상 위험, 경영 위험이 있었죠. 여기도 세 가지가 있었어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금융적 위험이 있었죠. 다음 법률적 위험, 다음은 이자율 위험, 유동성 위험, 인플레 위험 등등등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1번 챕터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2번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79페이지예요. 2번 챕터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수익이다 소개가 되고 있죠. 수익인데 먼저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데 우리 쉽게 이제 이런 생각합시다. 내가 A라는 부동산 투자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투자인데 A라는 부동산 투자는 10억을 투자해서 2억 원의 수익이 기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다음은 B라는 부동산 투자안이 있어요. 그런데 B라는 부동산 투자는 20억 투자를 해서 3억이라는 수익이 기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벌써 이때 A 투자는 우리 다른 조건 다 무시하고 이것만 보자는 이야기예요. 10억 투자해서 2억의 수익이 기대된다. 그럼 수익률은 몇 프로입니까? 20%가 기대된다. 할 수 있겠지요. 반면 B입니다. B는 20억 투자해서 3억의 수익이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수익률은 몇 프로입니까? 20억에 대해서 3억이니까 15%다 할 수 있겠죠? 15%의 수익률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보세요. B라는 투자 안 자체는 A라는 투자에 비해서 기대되는 수익은 더 크잖아요. 더 크죠. 그렇지만 수익률은 더 낮다라는 이야기야. 기대되는 수익률은 더 낮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수익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투자 아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비교할 때는 수익보다는 뭘로 비교해야 됩니까? 수익률로 비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수익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크게 우리 세 가지를 학습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학습하겠는데, 자, 여기 보세요. 부동산 투자에 따른 수익률에도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다음 요구 수익률, 그리고 실현 수익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대 수익률입니다. 자, 기대 수익률은 말 그대로 보세요. 말 그대로 기대되는 수익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지금 A라는 부동산 투자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A라는 부동산 투자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의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아주 쉽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A라는 이 부동산 투자안에 내가 10억을 들여서 A라는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임대 받아보면 2억 원의 수익이 기대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기대된 수익은 얼마입니까? 2억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대되는 수익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이것만 고려하면 기대되는 수익률은 10억에 대해서 2억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20%다라는 이야기. 이게 바로 뭡니까? 기대 수익률이다.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기대되는 수익의 비율이다 생각하시고, A라는
투자 안에 대해서 예상되는 어떤 수입이 있겠지요. 또 예상되는 지출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예상되는 수익과 예상된 지출 을 통해서 계산으로 구한 수익률이 바로 뭡니까? 기대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사실 미래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경제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현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발생할 확률이 있겠죠. 확률이 있고 자 예상 수익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상 수익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쉽게 이래서 합시다. 자, 보세요. 이제 앞으로 경제가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 호황. 이때 확률이 예를 들어서 30%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예상 수익률이 10%다라는 이야기예요. 10%. 다음 또 어떤지 앞으로 경제가 더욱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다. 불황일 확률이 어떤지 30%. 이때 예상 수익률은 5%입니다. 다음은 이제 현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확률이 어때? 40%. 그리고 이때 예상 수익률이 8%라는 이야기예요. 8%다. 이처럼 미래는 불확실하더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이때 발생할 확률이 있다는 이야기야. 확률을 여기에 이때 예상 수익률 어떻습니까? 곱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곱해 버린다. 결국 이 사람이니까 30%에 10%를 어때? 곱해 준다는 이야기야. 또 불황 확률은 30%죠? 여기 이때 예상 수익률 5%를 곱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확률이 40%죠. 이때 예상수익 8%. 이걸 어때? 곱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값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나온 값들 어때? 모두 이 나온 값들을 모두 더해서 우리가 이제 구한 수익률이 바로 어때? 기대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처럼 이제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할 확률 여기에다가 이때 이 예상 수익률 곱해주고 나온 값들한테 모두 더해준다.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두 더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기호를 써드렸어요. 이 기호도 읽을 땐 오늘 때 시그마 이렇게 읽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제 이 기호도 어떻게 읽었습니까? 시그마 이렇게 읽었지요. 그러나 의미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실 이건 대문자고요. 이건 소문자예요. 같은 시그마지만 대문자, 소문자다. 여기 의미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대문자, 시그마, 이건 뭐리말 것이가 모두 더한다. sum 이런 의미예요. sum 모두 썸 탄다 이게 아니라 sum 모두 더한다 이런 의미예요. 반면 이제 소문자 시그마는 뭡니까? 바로 위험을 측정하는 표준 편차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그마의 제곱이 뭡니까? 분산이 됐던 겁니다. 참 의미차는 크다고 생각하시고 이때 시그마는 뭡니까? 모두 더해준다. 결국은 개별 표현의 기대 수익은 어떻게 하신가?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할 확률 여기에다가 이때 예상 수익률을 곱해서 나온 값들한테 모두 더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또 더 구체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따라서 이제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흔히 예상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왜?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통해서 계산으로 구하기 때문에 예상 수익률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또 A라는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에 미리 어때? 계산을 통해서 구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따라서 미리 구할 수 따라서 사전적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한 계산을 통해서 구하기 때문에 어때? 객관적인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 용어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보세요. 교재션 279페이지예요. 자, 2번 챕터 부동산 투의 수익이다. 소개됐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별표 7개 해두시기 바라겠어요. 자, 2번 챕터에다가는 별표 7개 해두시고 양으로 1번 투자 수익 종류다.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뭡니까?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등이 있다. 생각하시고 평으로 1번. 자, 기대 수익률입니다. 우리 배웠죠? 첫 번째 보세요. 부동산 투에서 기대할 수 있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을 이로써 계산한 수익률 뭘 합니까? 기대 수익률이란다는 겁니다. 다음 주 보세요. 이러한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사전적 수익률, 객관적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다음은
다음은 예, 자. 두 번째로서 자,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있죠. 자,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자, 요구 수익률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잘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요구 수익률도 말 그대로 봅시다. 말 그대로 보시면 자, 요구하는 수익의 비율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누가 요구합니까? 투자자가 요구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투자는 어때? 위험이 따르고 있다. 이 사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위험을 고려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률이 있다라는 거. 이만큼을 요구를 하게 된다. 그럼 쉽게 이상합시다. 내가 A라는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에서는 최소한 15%가 있어야 투자하겠다네. 그럼 몇 프로를 요구하는 겁니까? 15%를 요구한다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요구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때 15%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투자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따라서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투자합니까? 15%가 있어야 투자한다. 그래서 어떤지 최소한의 수익률이 되는 것이다. 최소한 이만큼 있어야 투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수익률이 되는 것이다. 결국은 반드시 15%는 있어야 투자했죠. 자, 지금 우리가 15%를 요구한다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15% 있어야 투자하기로 한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 다른 말로 볼 때 필수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보세요. 이처럼 요구 수익률은 미리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투자하기 전에 나는 어때? 최소한 15%가 있어야 투자하겠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도 사전적 투자율이 찾으니까 사전적 수익률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동일한 A라는 투자 안할자도 투자자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은 같을까요? 다를 수 있을까요? 다를 수가 있더란 이야기예요. 쉽게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이제 광규 형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절친인 병수 형님이 있다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광규 형님과 병수 형님은 아주 절친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A라는 투자안에서 광규 형님이 요구하는 수익률과 병수 형님이 요구하는 수익률은 같을까요?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동일한 투자 아니랄지라도 투자 주제에 따라서 요구하는 수익률은 다를 수가 있더라서 요구 수익률은 아주 어때? 주관적인 수익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하튼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가 이걸 살펴드리겠는데 먼저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10억을 가지고 1년 동안 자금을 어때? 운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0억 가지고 1년 동안 자금 운영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 정기 예금에 가입할 수도 있죠. 정기 예금에 가입할 당시에 어때? 만기되면 1년이 만기가 되겠죠. 만기되면 3% 이자에서 이자 주겠다. 서로 약속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만기가 되었어요. 만기가 되면 은행에 수입이 많든 적든 나라의 경제가 좋든 안 좋든 3% 이자는 나옵니까? 나오죠. 물론 은행이 파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3% 이자는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3%는 어떻습니까? 확실하다 할 수 있겠죠. 참 확실하기 때문에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위험이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장래 기대되는 수익률이 확실한 경우에 수익률이 있다. 이래서 위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수익률이다 해서 우리가 뭐라 할 것인가? 무위험 이자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험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위험 이자를 줄여서 무위험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처럼 무위험률의 가장 대표 예가 바로 뭡니까? 정기예금 금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뭐 때문에 위험도 없음에 불구하고 3% 이자로서 이자 줄 것인가? 자 보세요. 이제 나는 10억이란 이 돈을 1년 동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은행은 1년 동안 쓰더란 이야기. 결국 1년이란 어때? 시간에 대한 대가 보상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우리도 이런 합시다. 10억을 가지고 내가 1년 동안 임대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임대업을 하는데 만약에 3%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3%도 기대가 안 된다면 임대업 하겠어요? 안 하겠죠? 차라리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만약에 이제 1년 동안 임대하는데 3%의 수익률이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3%는 기대되는 것이죠.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대가 되는 것이다. 그럼 기대 때문에 3%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불확실하다. 그럼 결국 불확실하다는 이야기는 위험이 어때? 따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어때? 똑같은 3%라도 위험이 없는 3%와 위험이 있는 3%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합니까? 당연히 위험이 없는 3% 선택하겠죠? 따라서 임대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3% 여기에다가 3%도 주지 않는다면 임대업 안 하겠죠? 그럼 임대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3% 여기에다가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 어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우리가 어떤데 위험 보상률이다. 즉 위험 할증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위험 할증률은 오로지 뭐에 대한 겁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처음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즉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때? 자, 이 사람이니까 최소한 3%가 있어야 되겠지요. 3%가 있어야 된다. 3%는 결국 뭡니까? 정기금리 3%다. 무위험률이다 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무위험률. 사실 이것도 주지 않는다면 임대업 안 하겠죠? 무위험률 여기에다가 3% 여기에다가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위험 할증률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있어야 된다. 왜? 이때 3%는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대가가 있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뭡니까? 위험 할증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위험 할증률이다. 그래서 이제 위험 할증률을 더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더해준다. 이때 무위험률은 오로지 뭡니까? 시간에 대한 대가 보상이 될 수 있겠죠. 위험과 하등에 관련했다 했어요. 오로지 시간에 대한 대가 보상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위험 할증률이 결국 뭡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보상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내가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니까 최소한 얼마입니까? 3% 여기에다가 위험에 대한 보상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되는 인플레에 대한 보상까지 원하게 된다. 그래서 인플레 보상률을 반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분도 앞으로 또 배우겠지만 이처럼 예상된 인플레 이 자체를 요구승률에 반영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걸 발견한 미국의 경제학자 있어요. 바로 어빙 피셔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발견을 했다. 그래서 발견한 학자 이름을 따서 우리가 피셔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피셔라는 경제학자가 발견했다는 이야기에서 이름 붙여서 피셔 효과란다는 겁니다. 결국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 더해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것도 물어본 겁니다. 자,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 더해주고 여기에 예상된 인플레 보상률 이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요구 승인이 결정이 된다. 이만큼을 투자자들은 요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결국 요구 승인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을 더해주고 예상된 인플레 보상률 이 부분까지 반영해서 요구 승인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요구 승인을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위험 할증률을 더해줬잖아요. 결국 위험을 고려했다. 위험으로 조정했다. 이런 의미에서 자, 위험 조정률이다. 또는 위험 조정 할인율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문에 이제 위험 조정률, 위험 조정 할인율 이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은 뭘 떠올리면 되겠어요? 요구 승률을 떠올리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학자에서는 위험 조정률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조정률이라서는 결국 위험으로 조정한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위험으로 조정한 수익률이다. 어때? 위험을 반영했던 이야기죠. 위험을 고려했던 이야기죠. 결국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이 지금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요구 수익률이다 생각하시고 지문에 위험 조정률 또는 위험 조정 할인율 나오면 우리 바로 뭘 떠올린다? 요구 수익률 이걸 떠올리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때 여기 보세요. 다른 조건 일정하다 가정하에서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투자자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된다. 알 수 있겠죠? 자, 무위험률에
대표적인 뭡니까? 정기금리다. 그런데 정기금리가 자 3%에서 5%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투자는 더 많은 걸 요구하겠죠? 요구 수익은 상승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조건은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위험 할증률이 상승합니다. 그럼 위험 할증률이 상승할수록 투자자 어때? 요구 수익은 상승을 한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위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투자자들은 증가한 위험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상을 더 바라겠죠? 그래서 위험이 증가할수록 결국 위험에 대한 보상, 위험 대가 뭡니까? 위험 할증률이지요. 그럼 위험 할증률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론에서 투자자의 어때? 요구 수익률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사실 알 수 있겠죠? 자, 투자에 따른 위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투자자의 어때?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쉽게 이 생각하세요. 자, 위험이 커지면 클수록 투자자들이 더 많은 걸 요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험이 커질수록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 이게 우리들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위험과 요구 수익률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비례 관계에 있다. 이 사실 알 수 있겠죠. 위험과 요구 수익률 사이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표현합니까?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결국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라는 이야기는 위험과 수익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이는 위험과 수익 관계가 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어때? 위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투자자의 요구 수익은 어때?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하고 인플레가 더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투자자는 인플레 이번에 더 보상받고자 하겠죠. 그래서 인플레 보상 이분이 상승한다면 자, 결국 투자자의 요구 수익은 상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물가가 안정적이다. 가정하자는 이야기. 지금 물가가 안정적이다. 가정한다면 인플레는 보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때는 자, 요구 수익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바로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의 합으로서 요구 수익이 결정이 된다 생각하시고 이 자체가 결국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위험 조정 할인율이다. 위험 조정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구 수익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요구 수익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반드시 정리가 되셔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요구 수익은 어때? 이제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이다. 그래서 위험을 위해서 투자 이루지 않은 최선의 수익률이라 그랬죠. 다음 투자 주체에 따라서 동일한 투자 아니할지라도 투자 주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 수익률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시간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위험에 대한 대가도 반영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고 위험이 크면 클수록 투자자의 요구수는 어때? 상승한다. 이처럼 위험과 요구수는 사이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를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란다. 이렇게 해서 잘 정리가 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79페이지를 보세요. 편과라 2번. 자, 요구 수익률이다 소개되는데 첫 번째 봅시다.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이처럼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자가 대상자산에 자금을 투자하게 충족될 최소한의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란다. 이때 여기에 동그라미 쳤어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우리 시험은 이것도 때 말 바꾸기 앉아있어요. 최단의 수익률이다. 아니죠. 반드시 이만큼 있어야 투자했다. 이만큼을 요구하니까 어때? 최소한이다 생각하시고 최소한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줍시다. 이러한 요구 수익률은 필수 수익률이지요. 사전적 수익률이다. 주관적 수익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박스 봅시다. 자,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이처럼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을 더해주죠. 그리고 여기에 예상되는 인플레 보상률 이 부분까지 반영해서 요구 수익이 결정이 된다. 이때 무위험률은 위험과 하등에 관련돼서 오로지 뭡니까? 시간에 대한 대가 보상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 보상이 되는 것이죠. 다음 인플레 이분을 요구 수익에 반영을 하고자 한다. 발견 학자인을 따서 우리 뭐라 했어요? 피셔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요구 수익에는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처럼 시간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위험에 대한 대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동그라미 2번은 여기는 무위험률, 여기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무위험 이자율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뭐 흔히 또 이제 우리가 순수 이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무위험률이라는 것은 장래 기대된 수익률이 확실한 경우에 수익률을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장래 기대된 수익이 확실한 위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위험률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기억번 위험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지 않는 화폐의 순수한 시간 가치는 대가를 말한다. 그래서 무위험률, 위험과 하등에 관련된 오로지 뭐에 대한 겁니까? 시간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리은 번 보세요. 정기금리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요. 디귿번 투자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을 경우. 자,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럼 위험에 대한 대가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는 얻을 수 있는 건 시간의 대가인 무위험률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무위험률이 상승할수록 투자자의 요구는 상승. 자, 다른 조건 일정하다 가정하고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투자자의 요구수는 상승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봅시다. 동그라미 3번은 여기는 위험 할증률이에요. 또는 뭐 위험 보상률,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겠지요. 자, 지금 봅시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수익률을 말한다. 결국 위험에 대한 대가가 되는 게 뭡니까? 위험 할증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기억번. 자, 요구 수익률을 결정한 데 있어 감수한 위험의 정도에 따라 위험 할증률을 더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요구 수익률 결정할 때 이 점 위험 할증률을 더해 준다. 그 이야기예요. 위험 할증률을 더해 준다. 다음 리모 봅시다. 위험이 클수록 투자자의 요구수는 상승하지요. 그래서 위험과 요구수는 어떤 관계? 비례 관계에 있다. 잘 기억하셨죠? 비례 관계에 있다. 이를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란다는 겁니다. 결국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란 위험과 수익은 항상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봅시다. 자, 위험과 수익의 관계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 발생하면 투자에 대한 요구는 상승하겠죠. 왜? 인플레이션 보상을 받고자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 보상률이 높아지겠죠. 요구는 상승한다는 겁니다. 2번 요구수익률에 예상된 인플레 보상률 반영을 발견하는 학자에 따라서 피셔 효과란다는 겁니다. D번 부동산에 대한 장기적인 계약에는 장래 인플레이션 위험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5번 물가가 안정적이다 가져간다면 인플레이션 보상할 필요 있어요? 없죠? 따라서 이때 요구수익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바로 무위험률과 박스 보세요.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의 합으로서 요구수익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그래서 우리가 위험 조정률, 위험적 할인율이다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요구수익을 다 이야기해 드렸고, 다음은 세 번째로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실현 수익률. 자, 이점 실현 수익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현된 수익의 비율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잡으세요. 실현됐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달성되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현 수익률을 우리가 실제 수익률이다. 또 실제로 달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입니까? 이루어진 후입니까? 그렇죠.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알 수 있는 수익률이죠. 그래서 이는 사후적 수익률이다. 또한 역사적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봅시다. 평균 3번. 투자가 이루어진 한 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을 뭐랍니까? 실현 수익률이란다는 겁니다. 이러한 실현 수익률은 실제 수익률이죠. 사후적 수익률, 역사적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투자 수익률 종류 세 가지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기대 수익률, 그리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 있다 생각하시고, 이때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이 두 가지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사전적 수익률이다 할 수 있겠죠. 다만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 수익률이고,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튼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이 두 가지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사전적 수익률이 되겠고, 다음 실현 수익률 이는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후적 수익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투자 수익 종류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대 수익률과 요소의 관계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